그러니까 그 해에 3월 1일 날 철거하겠다는 선포를 한 거예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선포식이 거행됐습니다.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를 선포하는 축제를 거행하게 되었음을 하늘과 땅에 고하나이다. 조선총독부는 일제가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약탈하면서 1926년 건설됐습니다. 해방 후에도 수도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고 경륜 끝에 결국 철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민족 순환의 상징 조선총독부가 70년 만에 철거됨으로써 단절된 우리 역사를 회복하는 시발전을 마련했습니다. 그해 8월 15일 첨탑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체 사업에 건물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중앙청으로 건물을 쓰시다가 나중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였어요. 이건 이제 그리고 1996년 11월 조선 철거를 했는데 아까 지나가 버렸는데 소속부 첨탑을 8월 15일 날 대통령 김영삼이 이제 이걸 철거한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그것만 뜯어내가지고 뒤에 걸쳐 폭발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그 첨탑은 지금 국립기념관이었어요. 그래서 국립기념관에서 이 원형극장처럼 해가지고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김영삼 잡죠. 예, 당시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건축가들 그다음에 유물 관련한 분들은 이게 일제 잔재고 아픈 역사고 부끄러운 역사이긴 하지만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걸 그대로 폐쇄해서 옮겨가지고 다른 곳에 해야 되겠다 하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일본에서는 자기들을 비우면 되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총독부 건물을 해체함으로써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하면서 광복 50주년 말고 다른 때는 도대체 뭘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이 독립기념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기념관, 독립운동가의 기념관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안중근 의사 기념관,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는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독립운동가 기념이나 특정 지역의 요즘에 AI가 저렇게 발달해서 S20으로 자랑하네. 독립운동가 깜짝 기념관이 놀라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 독립기념관이 건립이 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전두환이 1980년 쿠데타를 두 차례나 내랑 군사 반란과 쿠데타를 두 차례나 일으키고 5.18 광주 민주항쟁을 유혈로 진압하면서 정권을 찬탈을 했죠. 그 당시 뭐 학교 다녔던 분들 그 다음에 많이 계시는데 80년, 81년 암울한 시기였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집회와 시위가 시작되게 된 계기가 뭐냐면 80년대 전두환이 일본을 갑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연결하고 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전국적인 반일 투쟁이다. 국민적. 그러게 되니까 전두환이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겠다. 그리고 일본에게 건립 비용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기억하기 한 10억인가 준다고 그러죠.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건축 자재를 일본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건물도 보시면 디자인도 일본 신사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87년도에 개관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건 공기가 많이 들고 있어요. 네. 87년에는 올림픽이 있었지만은 86년도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그다음에 전두환이 자기가 한 번만 하고 물러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그걸 지키면은 저기 87년도에는 자기 못하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86년도 아시안 게임 전에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러가지고 부실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불이 났습니다. 기억 안 하시는 못하시나요? 86년 8월 15일 날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10일 남겨놓고 화재가 납니다. 네, 그래서 87년 8월 15일 날 개관. 독립기념관 개관할 때 아까 걸린 비용 말씀드렸지만은 독립기념관에 있는 많은 유물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조금 생존하신 독립운동가들이 계셨어요.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유물을 대부분 기증을 받았습니다. 독립운동가나 후손들로부터. 그렇게 기증을 받고 일본도 들여서 짓고 이랬는데 불이 난 거예요. 저도 82년도 제가 그때 졸업 3학년이었는데 성검됐어요. 그때 학생들 대부분 다 성검됐어요. 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김홍훈 안 내시고. 나는 대학생인데. 82년도. 그때는 조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거두셨을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는데 받긴 받았어요? 예? 시복을 받았어요? 네. 이게 화제가. 그러면 다른 시기에는 정부에서 10주년 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대한뉴스 이런 걸 통해서 찾아봤어요. 광복 10주년 때 이승만 정부죠. 이승만 정부 때는 뭘 했나 보니까는 45년도에 광복됐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 그때 몇 살이에요? 10살이죠. 45년대생들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해방동이라고. 해방동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행사하고 그 다음에 전쟁 직후니까 우리 광복 10주년을 맞아서 북계 공산 집단을 처부수고 북진 통일을 해서 광복을 완성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0주년 뿐만 아니라 광복과 관련해가지고 이승만이 한 일, 하지 않은 일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 제가 역사 강의를 할 때, 그런 데서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초반에 학생들한테 한 번씩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태어날 때 지금 국적 논란이 있으니까 좀 많이 조심스러운데 국적이 다 달랐다. 우리 할아버지는 1900년에 태어나가지고 대한제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1938년생이에요.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서 태어났어요. 요즘 국적 논란이 있어가지고 국적이 일본이냐 아니냐는 거하고 또 일본 제국의 식민이냐 아니냐고 또 다른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우리 이 3대가 요즘처럼 국적을 바꾸려고 뭐 원정 출산을 하거나 이민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대가 달라요. 이런 역사를 가진, 근데 다 똑같죠 여러분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 국가, 사회에서 역사적인 걸 뭘 기억을 해야 되냐. 다른 나라에게, 그것도 바로 이웃 나라에게 나라를 뺏겼다가 되찾은 민족과 사회, 국가가 나라를 되찾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라를 다시 만들었으면, 다시 찾았으면. 그 중에서 역사적인 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건 나라를 되찾았을 때 빨리 해야 될 일.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일생을 바쳤던 그분들을 기리는, 그분들 덕분으로 나라를 되찾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 통치에 시달릴 때 일본 편에 붙어가지고 동족을 희생시키고 협력자들을 처단을 해요. 세 번째는 나라를 빼앗겨서 주권을 박탈당해서 보호받지 못한 백성들, 국민들, 특히 일제 말에 전쟁 체제, 전시 체제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총알바지로 위안부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강제 입당,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피해 배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처음 대통령이 됐던 이승만의 정부,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심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승만은 1948년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장이 됐다가 대통령으로 뽑혔죠. 그리고 그 재헌을 위해서 48년 9월 22일 날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10월달 되면은 위원회가 설치되고 검찰과 재판부 설치됩니다. 그리고 친일파 일남표를 7,000명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89년 1월 되면은 최초로 처음으로 박흥식, 이종형 이런 사람들 체포합니다. 박흥식은 이 친일 비행기 헌납하고 이런 돈 부자였습니다. 이종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들 2015년에 나왔던 암살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 이정재 있죠. 이정재가 재판 나와가지고 나보고 친일파라고 그냥 그러면서 나는 이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이 궤변을 만들어 놓죠. 그 실제 무대예요. 거의 나왔던 거기 이정재가 했던 얘기들,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자, 그런데 7월 달에 반민족행위 처벌법 개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승만에. 그 전에도 좀 개정이 되긴 했어요. 주요 내용은 뭐냐면, 처벌법의 공소시효를 49년 8월 말로 단축시켜버립니다. 49년 7월에. 그리고 못하죠, 이렇게. 10월 달에 다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51년 전쟁 와중에 처벌법 자체를 폐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민특위는 조사를 682건밖에 못하고 기소를 221건, 실제로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건 40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집행유예 5명, 실형 7명, 공민권 정지 18명밖에 못해요. 이게 48년 49년 반민특위의 역사입니다. 그랬던 반민특위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2005년도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광복 90주년을 맞아서.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총 1,006명 선정했어요. 3차에 걸쳐서. 이걸 하고 나니까 사회적 난리가 났어요.
뭔 친일파가 저렇게 많냐? 저기 위원회에서 선정한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 친일을 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강변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가 많지가 않았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제가 작성을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한번 따져보자. 이 1600이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냐. 우리가 해방됐을 때 총 인구가 2,500만 명. 1,600명은 이 2,500만 명에 대비하면 0.004%. 그러면은 그게 인구 10만 명당 4명입니다. 그 비율이에요.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파 인원이 4,776명입니다. 더 많죠? 한 4배? 4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숫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인구의 40분의 인구의 0.019%고 10만 명당 19명. 이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까? 감이 아직 잘 안 오시죠? 서울의 지자체에서 이 강북구 조금 작은 데는 한 20만 정도 됩니다. 아주 많은데 강남 호주 같은 경우는 50만, 인구 50만 정도 돼요. 그렇지만은 지방의 군 단위의 인구가 10만 안팎이에요. 그러면 한 군에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4명밖에 없다? 한 군이나 부가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4명밖에 없는 이런 민족과 사회가 독립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리 일본 식민 통치가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렇게 해도 자발적으로 협력한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평탄하게 유지가 됐다. 식민 통치가 유지가 됐다. 이런 사회였으면 독립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다음 얘기는 조금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정말 수치로 한번 따져보자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프랑스는 뭐 예전에 2005년도 이때는 프랑스 얘기 많이 했는데 프랑스는 저기 이 과거 청산을 정말 모범적으로 잘한 나라다 그러지만 요즘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프랑스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법적 절차에 30만 건이 회부됐습니다. 재판에 12만 건. 재판 결과 국민권 박탈, 시민권 박탈이 5만 명, 징역이 4만, 사형 선고 6천 명이 선고됐고 실제로 집행이 1,500명 됐습니다. 그래서 사법적 처벌을 10만 명이 받았습니다. 그럼 사법적 처벌 10만 명은 44년에 해방된 프랑스 총 인구 4천만 명에 대비했을 때 0.25%입니다. 이때 인구 10만 명당 250명이 처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250명 처벌된 거는 사법적인 법적 과정을 거쳐서 처벌이 된 거고 그 외에 비사법적으로 처형된 사람이 9,000명. 비사법적은 어떤 거였냐? 재판에 회부도 되기도 전에 여러분들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였어요. 그냥 사적인 린치를 당하고 뭐 이렇게 남자든지 여자든지 머리 깎아버리고 뭐 길거리에서 조리돌림 하듯이 우리 그러시면 그렇게 처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스의 0.25% 10만 명 처벌된 거하고 반민특위에 말할 필요도 없겠죠. 1905년도에 2,006명 단순 숫자 비교를 해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반민주주의 때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업적인 개인적인 처벌을 한 거예요. 법적인 처벌을 했어요. 2005년도에는 개인적인 법적인 처벌을 한 게 아니에요. 명칭에도 알 수 있듯이 진상규명위원회. 역사적으로 친일파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를 하고 규명을 하고 역사적으로 남긴 거예요. 역사적인 평가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2005년 광복되기 60년이 되도록 이걸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야 해요.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놓고 이런 일을 60년이나 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너무 기니까. 아까 박정희 정부 1965년 광복 30주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5년에 한일협정이 체결됐죠. 그죠?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 정부는 이 식민 통치의 무상금 형식이다라고 돈을 받아와가지고 경제협력안에 써버렸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웃 국가에 대한 경제협력 차원에서 그냥 지원을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찌됐든 1965년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청구권이 소멸된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청구권은 국가 청구권과 개인 청구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양보를 해서, 그러니까 양보를 해서 1965년에 한일협정을 통해서 국가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인권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어떻게 일본에도 우리 정부에도 이 피해 보상을 갖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민단체들이 97년에 와서 일본 법원에다가 소송을 한 겁니다. 신일본 제철이 이후에 지금 신일철 죽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일철 죽음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 2심, 3심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다 져버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한국 법원에다가 2005년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났어요. 고법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근데 2012년에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최근에 탄핵과 이런 과정에서 법적인 게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제가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다 알아듣죠. 예전에는 그 얘기하려고 한참 걸렸었거든요.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13년에 서울고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1인당 1억 원씩 손해배상 판결을 하고. 그러니까 신일철 죽음 일본에서 상고를 했죠, 대법원에. 근데 이게 2013년에 상고를 했는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5년 동안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됐다가 2018년에 결국은 대법원이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내고 피해자들의 승소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시기에 한일 과거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2015년에 박근혜 정부 시기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광복 30주년을 앞두고 일본하고 한일협정을 맺었죠. 그 아버지의 두 딸이라고 일본 위안부 합의를 합니다. 합의의 내용은 일본에서 10억 엔을 내가지고 희생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화해 치유하는 재단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합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 단어 하나 기억나요. 불가역적.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를 한다. 완전히 이제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꺼내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한국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제주도 국제 관함식 때 자유대 배가 들어왔을 때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를 달고 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목도 주변에 초계기 사건이 있었죠. 영공을 침범한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9년에 일본이 제가 얘기하는데 기억나시죠? 무역 분쟁이 일어납니다. 2018년 이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 보고하고 당시에 또 한국과 세계에 위안부 소녀상이 곳곳에 설치가 됐죠. 그 두 개를 계기로 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지정 해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아시겠지만 16년, 17년 국정농단을 일으키는 쏟아냈죠. 그 과정에서 하나 더 밝혀질 게 뭐였습니까? 사법농단이었죠. 대법원장 양승태. 그 죄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2013년부터 18년까지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마냥 미뤘던 겁니다. 그랬다가 이런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밝혀졌죠. 밝혀졌는데 재작년 23년에 윤석열이가 희한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이제 더 이상 뒤엎을 수가 없잖아요. 확정 판결이 나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1억 원씩 변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3자 변제안. 판결이 났으니까 원고가 피고가 원고한테 1억 원씩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국이, 정부가 아니면 재단이 피해자들한테 대신 변제를 해준다. 근데 이거 법적으로 말도 안 돼요. 그때 이거에 나왔을 때 우리 딸내미가 민법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제3자 변제안은 피고와 원고가 다 동의를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피해자들이 반대를 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공탁을 하느니 뭐 어쩌니 생 난리를 쳐가지고 지체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23년, 25년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소송들이 진행이 되고
다행스럽게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광복된 해방된 나라에서 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친일파 청산, 피해자 배상 보상 그거 다 살펴봤다면 독립운동가들을 선양하는 문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양 여운형 기념 사업회 아니면 동양 아카데미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그분들은 언제 이렇게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우리나라의 건국훈장은 언제 제정이 됐냐면은 1949년 정부 수립 1주기 때 정부 수립 1주기 때 건국 공로 훈장명이 제정이 되고 그게 그때 당시에는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1등급에 해당하는 게 복장, 중장, 2등급에 해당하는 게 복장, 3등급에 해당하는 게 단장. 근데 제일 높은 1등급 중장, 무거울 중장은 두 사람 받았습니다.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49년도. 53년도에 또 세 번째 사람을 받았습니다. 장개석. 이 건국훈장은 우리나라의 건국의 독립에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33명이 아니에요. 60만 명입니다. 7, 80명 됩니다. 그럼 33명 말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전두환도 있고요. 아프리카 뭐 콩고 대통령 무슨 이런 대통령들. 전두환은 물론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독립운동을 내용으로 해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 33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3명 중에도 외국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장개석이 우리 독립에 뭐 지원을 한 거는 뭐 사실이니까 하지만 이 장개석한테 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누구도 독립운동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손병희, 안중근, 이준열사 이런 분들보다도 거의 10년 앞에 받아요. 그리고 요 세 명이 이승만 정부 시기에 건국훈장 요즘으로는 대한민국장입니다. 수여가 됐어요. 그랬다가 대거 62년도에 말이 돼요. 62년도는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정기양하겠다고 그래갖고 약속을 안 지키고 미적대고 그 대통령 선거 나가죠. 공화당 만들어. 그 전에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의 서원을 합니다. 이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위장이었어요. 뭐 박정희 이런 분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박정희는 자기의 친일 혐의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마하게 됩니다. 자, 그랬다가 68년, 66년도에 또 이제 또 한 4년 있다가 되는데 송미령이 뭐죠? 장개석이 만들어. 장개석 부인입니다. 자, 수로는 받을 만하죠. 진가부 아세요? 진기비? 다 중국 사람이고. 물론 우리 독립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김규식, 조소왕, 여운형 이런 사람들한테 아직 그 건국훈장이 압수가 안 됐는데 이 사람한테 줘야 됐을까요? 황당무계하죠. 70년에 조만식, 그 다음에 이승만 비서였던 임병식한테 76년도에 주고 미국에서 독립운동했던 서재필한 이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 끝났습니다. 전두환은 이런 거 안 했어요. 89년 노태우 정부 때 민주화 이후에 이제 김규식, 조소왕 수사가 됩니다. 이분들 납북됐던 분들이죠.
납북돼가지고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거의 빨갱이로 매도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분. 여우정 선생은 2005년도에 추서가 됐었는데 대통령장으로 됐다가 2008년도에 대한민국 장수가 됐습니다. 이건 거의 너무 길어져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된 거예요. 두 번 다. 그래서 2005년도에 대통령장을 받을 때는 유족들이랑 기념사업회나 이런 데서 목련 선생이 건국훈장을 이렇게 60년 동안이나 미루다가 받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장이 아니라 대통령장을 받는 건 더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수령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언제 추서가 됐냐면은 노무현 정부를 청와대에서 나가기 이틀 전에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하는 거의 마지막 날에 추서가 됐어요. 그것도 당시에 국가보훈처였죠. 보훈처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보통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보훈부 장관 명의로 근데 보훈부 장관 명의로 안 나갔어요.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그래서 한동안 여우영 선생에 대한 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보훈처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조동훈 회장님이 끊임없이 이 항의를 하셔가지고 요즘에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는 원래 62년에 공로훈장 단장 제일 낮은 등급을 받았다가 2019년 4.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승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은 21년도에 또 승급이 됩니다. 근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여러 가지 있었죠. 이번 주 월요일날 보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 논란이 있었던 육사에 있던 흉상을 육사가 그대로 주기로 결정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조금 홍범도 장군의 일생과 유해 봉안 또 관련된 거 그리고 각 정부에서 뭐 어떤 짓을 했는지 홍범도 장군 먼저 한번 살펴보죠. 1868년도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포수 출신이었어요. 그랬다가 의병 활동을 하고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을 해서 독립군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혁한 공을 세웠다가 간도 참변으로 피신하면서 자유시 참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모스크바에서는 극동 민족대회에 참석하고 27년도에는 소련 공산당에 입당합니다. 그랬다가 37년도에 소련의 스탈린에 의한 한인 강제 이주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합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 봉오동 전투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중앙아시아 고려극장 수위하다. 그리고 아까 62년도에 공로훈장 복장. 근데 다행스럽게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명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당시에 새로 진수한 잠수함을 홍범도 함으로 명명을 합니다. 이때 박근혜 정부였어요. 이게 또 육군하고 해군, 공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육군 애들은 친일파들이 처음부터 많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 개념이 없어요. 근데 해군하고 공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해군 함정들에 보면은 독립운동가들 우리 역사적인 인물을 해군 함정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육군 사관학교에 아까 본 흉상을 건립하고 명예 졸업장을 수여. 그리고 21년도 광복절 8월 15일 날 유해 봉환을 하고 대한민국장을 추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계기 중에 이제 하나의 이제 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사학과의 강병률 교수가 22년도 극동 피아파 민족 대회에 홍범도 장군과 여운형 선생이 나오는 이 동영상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TV에서 방영됐죠. 2021년 2월부터 2월 초에 여운형 선생이 신규실. 각국 대표들이 그거. 수련회 소베트로시의 사관학교 그러네, 신규식이다. 지금 대감당을 신규식 옆에. 제3인터내셔널 이게 설명하는 사람이 당시 러시아의 최고 실력자들이 그 외대 방병영 교수예요. 여운형 같은 한국의 그 친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흑동민족 대회에 여러 흑동 지역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제일 참석을 많이 한 민족이 바로 조선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사회주의래요. 네, 우리나라 독립 여성 동맹국가 김원경, 권혜라 여기 지금 조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 약간 긴장하는 듯 보이는데요. 뒤가 최혜동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봉오동 통산이 전 당시 최진동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잘 있나? 그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계시는 듯한데요. 네. 얼굴도 환장병 같기도 하네. 우리 여기 분이 가지고 여운형 저는 장 30대 중반이라 아주 젊은 장군을 기억하시고 네. 자, 여기 권총 차고 있죠. 최혜동 장군. 레닌한테 선물 받은 겁니다. 여유롭네요. 이때 당시에 여운형도 레닌을 만납니다. 이제 이렇게 이 영상이 나오니까 이제 저 최초 공개할 때 저도 이제 외대 방문 선생하고 가서 보고 이렇게 역사학기라든지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또 의외의 관심들도 생겼어요. 그건 좀 이따 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 사회적인 국민적인 반향에 힘입어가지고 유해 봉환을 합니다. 광복절 고상에 합니다. 그리고 이거 대한민국 동물에서 만든 제작한 영상입니다. 소개기하고 F-16, 그 다음에 F-5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 포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나오고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어떤 거냐면은 이 편대 대장이 이제 홍범장군의 유해를 실은 이제 항공기가 우리나라 영공에 진입을 하는 순간에 가서 포위를 하면서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홍범도 장군에 포위하겠습니다. 장군을 포위하겠습니다. 이거 조때 이거 당시에 이 장면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연출의 하나죠. 연출의 하나고 그렇게 하지만 가슴이 참 뭉클했었어요. 사실 이런 거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메리카 사람들만 하는 거죠. 그죠? 요즘은
누가 데려오면은 국뽕스럽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대접을 했는데 참 그나마 국민적이고 국가적 행사로서 독립운동을 지도했던 장군을 모시는 그런 행사를 그나마 제대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랬던 홍범도 이렇게 모시고 왔던 홍범도 장군을 자 21년도죠. 21년도인가 22년도 국회에서 홍범도는 레닌한테 권총을 흠을받았고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공장을 만들면 안 된다 라고 한 사람이죠. 누군지 아십니까? 신원식. 그 후에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지금은 안보실장으로 있죠. 그런데 그 신원식이 홍범도 장군의 행장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얘기했던 게 뭐냐면 홍범도 장군 훈장을 떼고 백선엽 장군의 동상을 육사에 설치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다가 뒤져보니까 이미 그때 백선엽은 23년 6월 달에 칠곡에 동상을 건립을 했어요. 거기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 저희가 어디라고요? 칠곡. 다부동 전투했던 칠곡입니다. 왜? 이게 높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2m. 그리고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죠. 조금 이상하죠. 2분마다 한 번씩 360도 회전을 합니다. 백선엽 장군이 우리나라의 사방팔방을 호위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다르던데 최초에는 이걸 추진했던 데서 국민상금 5억을 모으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잘하는 짓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문제가 안 모으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보훈소에서 1억 5천을 내고 경상북도에서 1억 원을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사람이 1억 원을 내고 대부분은 자유축연맹, 경상북도 무슨 연맹 이런 사람들이 돈 냅니다. 그래서 5억 원으로 만든 줄 알았는데 어떤 기사에는 그거는 동상 건립비만이고 기초공사비 5억은 경상북도에서 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억이에요. 동상 건립비만 해도 5억, 전체하면 아마 10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도 언론에 다 나가요. 근데 아마 5억에서 한 10억 가까이 돼요. 자, 그런데 홍범도 장군 동상이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돈이 안 들었어요. 500만 원. 왜냐하면 누구가 우리나라 육군 사병들이 사격 훈련하고 나면 탐피가 나오죠. 그 탐피를 모아서 3D로 제작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홍범도 장군 말고 정천 이회영 이런 분들 5분이 있잖아요. 그 이종찬의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테이프 커팅식 할 때 리본 값밖에 안 들었다 할 때 그거는 조금 과장일 거고 거의 돈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범도 장군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만든 동상을 빼자고 그랬죠. 근데 10억짜리 동상이 있는 백선엽은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백선엽은 어떤 사람이냐? 백선엽은 1920년에 평남에 태어났어요. 홍범도 장군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비슷한 곳에서 태어납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만주 공청 군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만주국 소위로 분간을 해서 43년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간도 특별대에서 독립운동가 때려잡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45년도에 군자에 영화학교에 입학하고 29살에 사단장이 됩니다. 32살에 육군 참모총장이 돼요. 33살에 별 4개 육군 대장이 돼요. 37살에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40살에 전역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후배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부터는 50 이후에는 이런 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충주비료사장, 호남비료사장, 한국종합화학사장, 한국펄프화학사장, 한국통일원 고문, 한국푸지스 고문. 그래서 2020년에 100살로 죽습니다. 아까 2005년도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제가 공부할 때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죽고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랬던 사람을 10억짜리 동상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서 육사에다가 동상을 건립하자. 그것도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고 이런 거를 정부가 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선엽의 아까 사범학교, 군관학교 이 비슷한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후배 박정희. 박정희도 대구사범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따가 군관학교 갑니다. 맞아요. 근데 박정희하고 백선엽의 차이점은 백선엽이는 사범학교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가요. 근데 요즘에 육군사관학교도 나이가 많으면은 나이 제한이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는 나이가 많아서 군관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7년생에서 이사도 많지 않아요? 아, 예. 학생들도. 그래서 박정희가 제가 진상규명위원회에 있을 때 박정희가 그럴 때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만주 신문에 실린 거예요. 뭐냐면은 박정희라는 청년이 혈서를 해서 지원을 했다. 혈서 지원을.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여러 번 지원했는데 계속 안 돼요. 이게 혈서를 해서 지원을. 지금 신문에 왔어요, 이게? 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못 찾다가 결국은 찾았는데 박정희는 친일 진상 행위자로 선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일본인으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 명의 만주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이 조국이 어딜까요? 어떠한 일신의 응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이거 원문 한번 볼까요? 견마의 충성. 우리 견마지로라고 그러죠, 고사에. 개와 말처럼 충성을 다 바칩니다.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아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 2015년에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 보통 8.15 여름에 영화 많이 개봉하지만 8.15 때 개봉해가지고 제일 많이 이렇게 흥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암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전지현 안호빈 역할을 맡았던 전지현이 이쁘고 연기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영화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보셨죠 다들. 이 영화를 보면은 기업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장면. 김원봉과 김구가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죠? 김원봉이 다들 잊혀지겠죠. 다 잊혀지겠죠. 그래서 기억에 관한 얘기예요.
네, 저는 이제 요 영화라는 이제 제가 강의를 위해서 했던 것 중에 많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이제 그 사람은 이름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이 장면이 뭐냐면은 영화 후반부에 그 안호규는 탈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하고 하정우하고는 이제 유인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삼천돌이 아까 안호균의 별명인데 우리 있으면 안 돼. 자, 근데 이제 이 홍범도 얘기하다 갑자기 이걸 끌어내면 제가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중에 처음 유해가 공안된 분이 이준열사입니다. 이준열사는 1907년에